블록체인 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부사장 박효진입니다. 저희 세종텔레콤은 블록체인 규제자의 특구인 부산에서 부동산 부분에 대해서 조각투자 사업을 이제 실증하고 있습니다. 지금 만 3년째인데요. 2019년도에 처음으로 그때 저희가 중기부를 통해서 조각투자 사업을 처음으로 이제 STO를 정식으로 좀 해보겠다고 이제 제안을 했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전자증권법 때문에 STO를 이제 하기는 힘들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대안으로 내었던 게 바로 미러링 방식입니다. 고객 계좌에만 기록돼야지 정권성을 인정받는 것을 원래가 고객 계좌를 1대1로 미러링하는 방식을 저희 회사가 최초로 이제 제안을 했고요. 그 방식에 따라서 지금까지 이제 2년 동안 실증 사업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후에도 이제 여러 업체들이 그러한 미러링 방식을 통해서 지금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통해서 다양한 부분에서 실증 사업을 수행해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 경험을 딱 보자고 하면 저도 이제 유인물로 조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여러분들께서 다양한 의견들을 주셨는데 한 77페이지에 STO 가이드라인에 대한 이건 뭐 저 생각이라기보다는 여러 언론 매체에서 다양한 업계에 계신 분들이 말씀하셨던 그런 비판적인 내용들을 좀 모아봤습니다. 사실 이제 발행과 유통을 분리하는 문제, 이건 이제 어떻게 보면 자본시장법의 시장의 투명성과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대원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블록체인 업계에서는 이 발행과 유통을 한 플랫폼 내에서 이제 동시에 수행을 해오고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같은 조각 투자 사업자들은 앞으로 이제 어떻게 가야 될지 조금 이제 난감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사실 이제 자기 발행 토큰 증권을 취급하지 않는 조건이라고 하면 블록체인 상에서 이러한 신뢰성만 확보가 가능하다고 하면 이 발행과 유통이 같이 이렇게 이루어져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그로 인해서 좀 더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다고 이제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노드를 51%를 밖으로 좀 분산을 해라는 이제 그런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사실 퍼블릭 블록체인 체계에서는 이 합의 구조 때문에 노드를 51% 정도를 이제 밖으로 분산해서 이 노드를 운영하는 주체가 함부로 이렇게 조작을 못하도록 하는 이제 그런 큰 의미가 있는데요. 사실 프라이빗 블록체인 내에서는 이게 허가된 자들이 다 들어와서 같이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노드를 분산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가이드라인에서도 조금 다시 한 번 더 반영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예탁결제원의 이제 발행 심사와 그 토큰 증권의 총량 관리를 이제 또 맡겼는데요. 앞서 이현 본부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블록체인의 정신상 중개인이 필요 없이 좀 더 투명하고 또 신뢰 있게 한번 거래를 해보자는 그 취지에 본다고 하면 과연 예탁결제원이 다시 이 부분에 참여하는 것이 맞는가 하는 의문도 들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블록체인 노드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의 이 책임을 누가 관리할 것이며 또 누가 이 문제가 발생했을 때 책임을 물을 것인지 그 소재가 또 불명하기 때문에 예탁결제원의 또 역할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그런 이제 이야기도 나옵니다. 때문에 이 그 노드에 참여하고 있는 사업자들, 특히 계좌관리기관이라든지 발행인 계좌관리기관이 전자등록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한다고 했었을 때는 어떨까 하는 또 제 나름대로 또 생각을 해봤고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 발행과 유통이 분리되었을 때에 얼마든지 계좌관리기관이 또 뭐 전자등록기관으로서의 역할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또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계좌관리기관이 토큰 증권을 이제 발행을 하게 되는데요.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업자들이 주로 이제 찾아가는 곳이 아마 증권사가 될 것입니다. 이제 증권사가 그동안 이제 증권 업무를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훨씬 증권사에 또 어드밴테이지가 가지 않을까 하는 이제 그런 또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사실상 이제 블록체인 업계에서 STO를 주장을 해왔고 그동안 이러한 이제 기반을 닦았는데 어떻게 보면 기존의 금융기관인 증권사에 이 사업 모델이 전부 다 가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이제 우려 섞인 이야기도 또 나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대상증권 범위의 이제 범위와 투자 한도에 대해서도 또 뭐 비판적인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은 투자계약증권이라든지 비금전 신탁 수익증권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뭐 독일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여러 이제 그 해외 사례를 보자고 하면 지분증권에 해당되는 부분 또는 후순위 채권이라든지 여러 이제 증권 분야에서도 STO를 그 지금 현재 실증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는 너무 이렇게 범위를 갖다 축소하지 않았나. 그리고 투자 한도도 지금 아직까지 뭐 공표는 안 했지만 1,000만 원 정도 수준으로 이렇게 줄인다고 하는 이야기도 또 나오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이게 계속 뭐 범위도 줄인 데다가 투자 한도도 축소하게 되면 과연 이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이제 우려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거래소가 디지털 자산 시장을 갖다가 이렇게 개설하겠다고 하는 이제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실 그 토큰 증권의 성격을 다 줄이고 디지털 자산 시장을 개설해서 그쪽에다가 상장을 한다는 게 과연 이 블록체인 기술이 접목되지 않은 게 과연 디지털 자산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을지, 그리고 처음부터 그러면 디지털 자산 시장으로 상장을 해서 거래를 하지 왜 토큰 증권 시장에서 밑에서 이렇게 비효율적으로 이렇게 거래를 해야 될지 그러한 또 의문도 있기도 합니다. 그 다음 장 제 78페이지를 좀 보시자면 그동안의 STO 가이드라인은 정말 기존의 자본시장법과 전자증권법을 굉장히 충실하게 따른 그런 가이드라인이 아닌가 하고 이제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조금 아쉬운 부분은 그럼으로 인해서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하는 취지가 조금 희석되지 않았나. 사실 이거는 이제 관점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이 블록체인 업계에서는 증권을 토커나이즈드 하기를 좀 원했고요. 기존의 금융기관이나 이러한 업자 그 정책 당국에서는 이 토큰이 증권인지 아닌지를 갖다 보려고 하는 그 관점, 즉 시큐리타이제이션이라고 하는 이러한 부분이 관점의 차이가 확연하게 틀리다 보니까 가이드라인도 서로 해석이 좀 틀린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앞으로 나올 전자증권법이라든지 자본시장법에 특히 전자증권법에는 이 블록체인 기술의 도입 취지를 조금 더 깊게 이해해서 정책 당국에서 좀 반영해 주시면 조금 더 이런 그 STO의 어떤 기술적인 특징을 제대로 좀 반영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이상 저는 뭐 이 정도까지만 이야기 드리고요. 추가적인 내용들은 제 유인물로 좀 가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